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새로운 6월의 첫 시장, 첫 월요일장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5월을 보상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합니다. 오감만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김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도 좀 심각하지만 유럽 증시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미국, 중국 지겨우니까 네. 오늘은 조금 반대편으로 이제 유럽으로 조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갑자기 유럽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냐면은 이번에 좀 대부분의 지역에서 좀 선거가 좀 있었어요. 네, 선거가 좀 있었는데 네. 여태까지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게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인기가 좀 많아요. 네. 일단 그 아시다시피 뭐 유럽 쪽에는 뭐 복지가 뭐 좋다, 뭐 그쵸. 건강보험, 뭐 병원을 가면 뭐 공짜다, 이제 뭐 대학 가면 공짜다, 이제 이런 말이 많은데 네. 그게 다 어찌됐든 세금이거든요. 예, 세금으로 되는 건데 보통 이런 정책들을 쓰는 것들은 대부분 좌파. 예, 좌파 정당에서 많이 쓰는 것들인데 네. 이번에 이제 우파 정당들이 조금 힘을 좀 얻었어요, 이번 선거에서.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정당인다 하들 아무리 좋은 여태까지 믿었던 정당인다 하들 뭐 경제가 안 좋으면은 다른 지도자를 바랄 뿐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그쵸, 나라든 그쵸. 간에. 예. 네. 그러니까 항상 뭐 먹고 살기 힘들면 나라님부터 욕하는 것처럼 지금 좌파 정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이제 다른 대안이 이제 우파 정권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번에 구급파인 국민전선이 제1당이 됐고 지금 마크롱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집권당인 중도파가 네. 이제 2위로 좀 밀려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극우 성향인 이제 북부 리그가 1당, 네. 이제 영국도 극우 브렉시트당, 네. 이제 여기가 1당으로 되는데 정당 이름이 브렉시트당이에요. 네. 예, 이번에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서 새로 만든 정당인데 네네. 정당을 새로 만들자마자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해요. 지금 뭐 영국이 브렉시트 때문에 힘드니 뭐 반대하니 그쵸. 뭐 다시 국민 투표를 하니 얘기가 나오면서도 브렉시트 당이 1등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극우 정당들이 좀 득세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극우 정당이든 극좌파든 네. 둘 다 뭐 탈유로존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그쵸. 중도파가 아닌 이상 뭐 우파든 좌파가 나올 경우에 이제 유로존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도 이러면서 있죠. 또 이제 뭐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그때 브렉시트 처음 얘기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 와장창 2016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때처럼 또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겁을 좀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일단 이제 영국부터 가면요. 그쵸. 이제 니젤 페러지라는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브렉시트 당이 있는데 브렉시트당. 이제 니젤 페러지는 이제 10월에는 무조건 유를 떠나겠다. 이제 이걸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메이 총리가 사퇴를 하는데 그쵸. 이제 그 뒤에 이제 차기 총리로 이제 지목이 되는 이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현재는 외무장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차기 총리로 지금 지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0월에는 유로를 떠날 것이다. 떠날 거란 입장이군요. 네, 둘 다 지금 그러니까 제1당을 차지한 사람은 뭐 그다음 총리를 이제 지명된 사람도 지명까지는 아니고 조금 유력한 그 사람이 이제 유로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직 총리로 확정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평가로는 트럼프가 얌전해 보인답니다.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얌전해 보이게끔 할
사람이군요. 예,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어떤 행실을 드는데요. 가지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이게 트럼프도 그렇고 음. 시진핑도 그렇고 하물며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네.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말이 그 말 아니고 이 안에 또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리스 존슨은 이제 정말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온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예전에 그 실제 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라는 게 있대요. 이제 이거를 착용한 여성이 이제 우체통처럼 생겼다. 이렇게 거리낌이 말을 한 게 없네요. 아니고 기사를 네네. 썼습니다. 아, 기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미얀마를 방문해. 예전에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네네. 미얀마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영국이 미얀마 식민지 점령 시절에 썼던 그 식민지를 연상시키는 시를 막 입으로 읊으면서 다녔대요. 어머,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가 대학에 가는 이유는 적당한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까지 했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이건 이슬람이건 성소수자건 인종이든 차별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존슨은 이게 충동적이고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차기 총리로 주목을 받고 너무 있대요. 별로네요. 네, 정말 별론데. 왜 주목을 받고 있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는 좀 망난이다 네. 이제 이런 의견이 많다가 좀 총리까지 이제 지목을 받게 된 이유가 그 완전 브렉시트 옹호자랍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언론인이었는데 네. 그때 90년대부터 뭐 EU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지금 3년 전부터 브렉시트 관련된 뭐 이야기가 좀 화두가 되니까 네. 앞장서서 브렉시트 깃발을 두고 앞에서 이렇게 흔들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을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자 대안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브렉시트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나눴을 때 뭐 네. 원치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후보자가 많은데 브렉시트를 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 표가 몰릴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차기 총리로 된다고 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되는 것이냐? 근데 또 이제 영국은 대표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 의회에서 투표를 했을 때 160대 400으로 반대표가 훨씬 과반도 네네. 아니죠. 거의 찬성표의 절반 이상이 그렇죠. 반대표인데 그러면은 이 중에 120명이 돌아서야 280대 280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존슨 하나 믿고 120명이 돌아설 것이냐? 그것도 전혀 지금 그것도 모양새 조금은 봐서는 그쵸.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존슨이 뭐 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로 나갈 것은 아닐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이런 망난이 좀 아직 총리도 아니지만 좀 이런 말을 좀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망난이가 막상 또 이게 여기에 좀 채워주면은 네. 또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시장까지 해봤던 사람이고 옆에 딱 야, 너가 영국의 총리야라고 여기 완장 하나 지어주면은 힘든 일을 또 나서서 할 수도 있죠. 또 막상 네네. 앞장서서 책임감 있게 의회랑 잘 협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존슨이 될 경우 브렉시트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쵸. 사실상 확률이 높지 않다. 어.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옆에 나라 바다 건너서 이제 프랑스로 프랑스. 가보면은 네. 프랑스도 이제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끌고 있는 이제 네. 국민 전선이 이제 제1당이 됐는데 이 마린 르펜도 마찬가지로 EU 탈퇴를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네. 그 정당 선거 공약에 EU 탈퇴라는 거를 빼버렸어요. 아예 뺐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입에 달던 사람이 이번 네. 선거 기간 때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프랑스도 이제 EU 탈퇴를 지금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도 네. 구급파인 사회당이 됐는데 원래는 스페인도 이제 뭐 나가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번 선거 때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EU 탈퇴 관련해서. 그 EU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먹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유로 좀 붕괴라는 것 때문에 네. 조금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EU 붕괴를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아서 어.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다음에 지금 좌파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우파를 찾고 있으니 이때다. 우리가 이때 조금 인기를 얻고 힘을 좀 얻어야겠다 네. 싶어서 최대한 이제 국민들 좀 뭐라 해야 될까? 의중에 좀 맞추려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상 의회 반대 때문에 힘들고 네. 프랑스랑 스페인은 이제 EU에 협조적으로 잘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쵸. 걱정은 솔직히 크게 안 되는데 이게 이탈리아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구구파가 이제 조금 북부리그가 1등을 했는데 네.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탈리아가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구구파가 나오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EU 탈퇴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이유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EU가 좀 티격태격은 많이 했던 나라예요, 이탈리아가. 예전에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좀 심하게 좀 네. 유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뭐냐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복지를 많이 해주고 돈 많이 그쵸. 쓰고 이제 최대한 시장에 많이 관여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네. 그래서 포퓰리즘인데.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지속적으로 하니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여기도 좀 구구파가 됐으니 네. 지금 또 EU랑 계속 티격태격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국민들의 75%가 EU를 나가지를 않길 원해요. 이 상황에서 또 선거 때 네. 딱히 EU 탈퇴가 우리의 슬로건이다 이런 말도 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EU한테 협조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은 안 했어도 네네. EU를 탈퇴하겠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옆 나라 이제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랑 조금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원래는 EU 탈퇴를 좀 원했었는데 근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네. EU한테 협조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잡으니까 이게 또 바뀌었군요. 이 차니까 그쵸. 이제 이거 자리가 차고 사람을 나니까 만드는 거죠. 이제 네. 먹고 살기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그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유로존이 붕괴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거가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유럽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지금 그 좌파들이 이제 경제 정책이 좀 실패를 했고 이때 이제 우파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로존 붕괴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했던 경제 발전, 경제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부흥을 하고 나서 지금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말씀드리고 그쵸. 있죠. 미국 무역 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나 이제 유럽에서도 다시 이런 얘기 나올지언정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 얘기가 조금 심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EU가 붕괴된다 그러면은 정말 EU가 붕괴되면요, 뭐 파운드와 유로와 이런 것들이 다 폭락을 하게 되고 그쵸. 상대적으로 달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또 환율도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이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제가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기엔 조금 뭔가 내용이 부족해서 네. 좀 보류를 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얘기가 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EU 붕괴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 증시가 지금은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계속 조금씩 언급은 해드릴 테니까요. 해외 증시 보시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시장 대응하시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유로존과 관련해서 유럽 증시까지 김상현 전문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네요. 좀 네, 어려운 종목 거네요. 뭐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2019년 4월 23일에 29,500원 20% 매수를 하셨네요. 네, 어떤 질문을 좀 보내주셨을까요?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합병을 한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은 합병 때문에는 오르는데 그렇죠. 이 종목은 떨어진다. 음. 근데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길래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세지도 않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네. 상승 여력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은 합병하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파워넷, 아이즈비전, 네. 머큐리 이 얘기가 이제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때 이제 웬만한 합병 기사는 호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대신에 네.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웬만한. 웬만한. 예. 그렇다면 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예외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예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워넷이랑 아이즈비전 합병 때 보여드렸던 게 이게 현금이냐 아니면은 뭐 빚이냐 이걸 먼저 봐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파워넷은 아이즈비전을 현금으로 이제 인수를 했던 거고, 네. 이제 여기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 또 이제 옆에 또 산업은행 껴있죠. 여기는 이제 빚입니다. 네. 빚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은 원래는 자산 재평가, 그 다음에 신규 투자금 이런 걸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빚이 늘어나는 합병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가 네. 먼저 결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합병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가 있어요. 네.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이제 분할을 합니다. 네. 이제 현대중공업 영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기존의 현대중공업의 모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끌어들여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모회사도 한국조선해양이 되는 건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산업은행한테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업은행한테 1조 2천억 거치의 상환 우선주를 출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7%를 좀 이제 양도를 했는데, 네, 네. 양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상환 우선주가 제일 좀 주목해야 될 그게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상환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 그러니까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환 우선주라고 제일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야 1조 2천억 내놔라고 하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줘야 돼요. 무조건 먼저. 네. 네.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건 뭐죠? 빚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빚이고 채권이거든요. 그럼 상환 우선주는 채권으로 보면 된다. 네. 그러나 왜 채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상환 우선주를 썼느냐? 네. 이거는 재무제표 때문에. 네. 채권으로 1조 2천억을 써주면요. 재무제표에 차입금에서 1조 2천억이 찍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선 업황 좋지도 않은데 빚이 1조 2천억이 생기면은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잘 포장해가지고 네. 상환 우선주다. 그러니까 이 우선주는 상환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매달이 아니고 매 기마다 매 회기마다 네. 이제 배당금을 지불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못 벌었을 때는 배당금을 안 줘도 되는데 네. 나중에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못 준 배당금까지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 이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채권이고, 그러면은 부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보기 좋게 포장한 그런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짐 싸두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예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제가 있고, 네. 제 아들인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우조선해양이랑 뭐라 해야 될까?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이 예비 며느리가 돈을 잘 못 벌어요. 돈을 잘 못 버는데 빚도 있어요. 빚이 네. 무려 1조가 있대요. 어, 그러면은 이 결혼은 승낙을 합니까? 거절합니까? 뭐 아버지의 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걱정이 되죠. 빚이 그쵸. 있다는 소득도 없는데. 네. 근데 이 또 한국조선해양이 또 인성은 좋아서 아이고. 이 네. 빚을 갚아주기로 하고 네. 인성이 정말 좋네요.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빚을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국조선해양도 당장 1조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또 유상증자 방식으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복잡해지네요. 네. 유상증자로 한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주주배정으로 한 8천억 정도 해가지고 네. 마련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요, 한국조선해양도 빚이 생기는 거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빚이 생기는 거고 전체적으로 빚이 생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합병 관련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빚이 서로 생기는 나쁜 상황인데 합병을 굳이 해야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게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액화 석유가스, 그러니까 LNG 선을 만드는 네네네.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랑 네. 현대중공업이랑 합치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원래는 이제 LNG 선 수주를 받으면은 나 우리 회사가 LNG 선을 만들 거다.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랑 와서 서로 가격을 부릅니다. 그쵸. 우리가 얼마에 만들어줄게, 얼마에 만들어줄게. 근데 이 두 회사가 합쳐버리면요, 서로 가격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독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두 개가 합치면은 거의 독점 시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좀 단기엔 안 좋지만은 뭐 나중에는 이 빚을 다 장기적으로. 갚을 만한 어. 다 갚을 수 있는 큰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큰 시너지 때문에 한 건데, 네. 문제는 이 독점 때문에 합병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조선업, 그러니까 LNG를 만드는 나라, 네. 에너지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총 9개 정도가 있는데, 이 9개 나라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제법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다롭네요. 예, 국제법상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승인을 받는 때가 언제냐? 승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이번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걸 서류를 냈는데 거절당하면 합병을 못 해요. 거절당하면 아예 합병이 예, 무산되는 거죠? 무산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이 빚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그러면 합병을 안 한다. 그럼 다시 올라와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합병이 됐다라고 하면은 독점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또 겁니다.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지금 29,500원이면은 1, 2%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한 1.5% 정도 수익 중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때 뭐 합병을 안 한다고 하면은 합병 때문에 떨어진 거, 만약에 36,000원에서 지금 3만원까지 왔죠. 네. 그러면 6,000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6,000원을 다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본 거고, 네. 좀 이제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좀 뚱뚱한 캔들이 눈에 좀 띄네요. 위에 있죠. 네. 눈에 띄는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이 가격도 대충 보시면 3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올라오면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네. 그러면은 좀 지지받을 곳이 있느냐?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다른 보조 지표를 좀 출동을 시키는데,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보조 지표에서 모멘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체킨스 오실리레이터라고, 네.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매수할 때 거래량, 매도할 때 거래량의 뭐 누적을 좀 평균을 해서 나타낸 건데, 이거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왔죠. 주가는 내려왔는데 이 오실리에이터는 좀 반대로 올라가고 올라왔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 주워 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워 담아서 네. 이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가 제일 좋은데, 기본적으로도 합병을 하든 안 하든 이번 달 내지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합병이 쉽지 않은 이유가 좀 있어요. 어떤 현대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노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가 심하기 때문에 노조 갈등도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의도 저쪽 산업은행 길거리 가면요, 음. 저쪽 서여의도에 좀 산업은행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뭐 합병 결사반대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포장마차 비슷한 거 천막 쳐놓고, 천막 네. 쳐놓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이제 노조한테도 이제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노조의 벽도 넘고, 그다음에 9개국의 이제 그 벽도 넘고, 사실상 합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합병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음.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33,000원 수준까지.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 거예요. 시장이 안 네. 좋으면 떨어질 건데 떨어지더라도 33,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테니까 음, 홀딩을 해두셨다가 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지언정 네. 매도는 한 33,000원에서 36,000원 이 사이쯤 있죠. 이 사이쯤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좀 보유를 하시고요. 33,000원에서 36,000원 선까지 좀 가격을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제 네. 테마주 이제 SFA 반도체고요. 네. 이번엔 5월 29일 날 음, 3,000원에 사셨고 네. 비중은 20%네요. 네. 이제 질문 주신 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딱 테마주 질문입니다. 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길래 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였습니다. 네. 제 기대대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보내주셨군요. 네. 네, 뭐 그 요즘에 뭐. 설명 없이 답변부터 들으면요. 네.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 정답이네, 명쾌하게. 네, 어떻게 네.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분석을 음. 깊게 좀 할 뿐이지 네, 주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주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저기서 점프 뛰고 있겠죠. 네. 칼 위에서 칼 위에서 점프를 작두를 탄다 그러죠. 네, 작두를 타고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실 때 이게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아니면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게 네, 조금 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쉽고요. 네, 일단은 테마주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 마니커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죠. 테마주는 쉽게 접근하시지 마시라. 네, 방금도 왜냐면은 뭐 테마주 별로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시면서 종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테마주는 언제 팔지 몰라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테마주는 지금 무슨 테마를 받고 있냐 좀 봐야 되니까. 네, 한번 안 그래도 살펴볼까요? 이제 그저께 어제랑 그저께 좀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네. 그 뉴스 한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제가 네, 좀 뉴스 띄워놨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미중 싸움에 등 터진 한국 경제, 음. 삼성 긴급 사장단 회의. 네, 제가 오늘은 미국이나 중국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하게 네, 되네요. 나오네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참 이게 출처는 밝혀야 되니까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에서 네, 나온 기사입니다. 네, 세계일보에서 이제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가 비상이 걸렸다. 이제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음. 이제 내용이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관계사 사장들을 다 불러서 긴급 회의를 했답니다. 주말에 네. 쉬는 날인데 불렀대요. 이제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버니까 나와야죠. 주말에. 워라벨이 없네요. 저분들 돈 많이 버니까 부르면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무역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은 중국은 전날 600억 달러의 규모. 사실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가 네. 이거 말고 딱히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번에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올렸어요. 네. 5에서 10에서 5에서 25로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를 중국산 제품에 25% 올린 거에 대해서 보복이고요. 네. 이 보복을 나오면서 이제 삼성도 이제 긴급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역 전쟁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긴급 회의냐 조금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중국의 이번 보복 관세가 한국 통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거면서 왜 사장들을 주말에 불렀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봐야겠죠. 그렇죠. 한국이 중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보다 많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넘어가는 물량, 이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중 관세전이 이제 전방위로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산업통상부 이번에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는 예고된 것이고 예고된 거 다 알고 있고요. 저도 말씀드렸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네. 대부분 뭐 이 회의를 왜 했는지는 조금 나중에 나오네요.
계속 좀 내려보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 조치 나서 이제 이지용 부회장이 경기도 화성에서 사장들을 불러서 글로벌 경영 환경 대책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뭐 여러 사장님들과 삼성 네. 디스플레이 사장님들 참석하셨고, 결론이 뭐냐면 쭉쭉쭉쭉 내려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초격착 전략을 재차 당부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그거랑 뭐 어찌됐든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반도체 사업,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음. 그러니까 경영진 앞에서 빈틈없는 투자 계획을 이행을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썼던 투자 계획들을 지금 경제가 조금 안 좋다고 뭐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주저하지 말고 다른 회사들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FA한테는 호재죠. 그쵸. 시스템 반도체 음. 업체들한테는 호재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에 이제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네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 1등, 2등을, 그러니까 1등, 3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중국에서 쫓아오겠다고 네. 막 이렇게 우후죽순 생겼었는데, 그때도 D램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삼성전자에서 오히려 더 싸게 더 많은 물량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중국에 이제 막 새로 생겨난 기업들은 적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적자를 봐야 돼요. 근데 적자 싸움이 지속되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삼성이 중국 기업들이 이겼고 삼성전자가 세계 1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아마 이 전략이 다시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힘들 때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도 늘려서 이 비메모리도 삼성전자가 1등으로 가자. 이제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찌됐든 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 지금 좋을 거예요. 그러면 SFA 반도체 말고 네. 지금 SFA 반도체는 0.5% 올랐거든요. 그럼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네, 반도체 업황 자체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FT도 FST도 그렇고요. 네. 지금 또 생각나는 종목이 뭐 테크윙도 그렇고 차트해 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직은 지지부진해요. 테크윙, 뭐 SFA 반도체, 그다음에 FST 네. 여러 가지 지금 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힘이 좀 붙이거나 조금 쉬어가는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는 점점 산으로 흘러서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네, 기술적으로 그럼 풀어볼게요. 네. SFA 반도체 이렇게 보면은 돼지들이 많아요. 딱 봐도 이 종목은 4월 22일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떴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이때가 이제 진원지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층을 높여가는데 이 이상 층을 못 높여가고 있어요. 그나마 한 0.5층 올라서 이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반등 못하면은 매도가 맞아요. 오늘 반등 못하면은 2,700원까지 떨어지는데 2,700원이면은 지금 이거 질문 주신 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또이또이인 상황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상승을 못하면은 일단 정리하고 2,7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셔야 되시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2,900원 손절 시 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반등하고 올라도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거를 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올랐어요. 그럼 새로운 지지층은 이거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지선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그렇죠. 이 이상, 그러니까 3,200원이거든요. 만약에 이 이상 올라갔을 때는 3,200원이 지지선이 될 거고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은 2,950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지지선을 지지를 해주면은 계속 보유를 하시되 못 지키면은 바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아까 같이 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못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르고 싶을 때가 돼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타이밍에 남들이 좋아하는 타이밍에 굳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주식으로 돈 벌기 쉬우면은 좋죠. 그렇죠. 그건 좋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반등도 나와야 되고 네.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거래량도 좀 실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불리하니까 일단은 오늘은 조금 차트를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2,900원을 잘 지켜주면은 홀딩, 반등을 하면은 지지선을 3,200원으로 올려서 홀딩. 네. 만약에 그거를 못 지켜주고 2,9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바로 손절했다가 2,7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트라이. 대신에 네. 저는 테마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트라이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테마주들은 그 시초가 어디였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차트를 보면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캔들 볼륨을 쓰면은 이 차트의 테마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 차트를 매번 쓰지 않고요. 네. 테마주를 매매할 때만 이 차트를 켜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것들은요, 뚱뚱이 같은 것들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대신에 이런 테마주들은 SFA 반도체, 그 다음에 마니커,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렇죠. 마니커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로 안 이거는 좋아한다고. 일단은 하셨죠. 매도하셨다가 네. 1200원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 매매를 하셔라. 그러니까 이 종목 1200원 이상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0원을 사셨으면은 지금 또 벌써 3, 4% 수익 중이고 오늘 많이 올라갔다 왔거든요. 오늘도 6%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주고 매매를 해도 편하기 때문에 굳이 밑에서 마음 졸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주식으로 뭐 다들 떼돈을 버시고 싶지만은 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주식으로 떼돈 벌고 싶다면서 한 5%, 10% 오르면 파세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5%, 10% 올라서 파실 거면은 1200원대 사가지고 1300원에 팔면은 10%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 다시 정리해서 SFA 반도체는 지지선이 지금은 2,900원, 네. 반등하면은 3,200원이기 때문에 네. 그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네. 지지선 이탈 시 손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 2,900원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 2,9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것을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20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열립니다.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이슈가 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6월 시장도 꼼꼼하게 시장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